자, 안녕하십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오셨나요? 자, 아까 1강에 마저 벡터 스칼라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었죠. 이제 해야 될 차례가 속력인데, 자, 여러분이 물리학 원에서 어느 정도는 배웠던 개념들만 지금 적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굉장히 쉬울 거고, 앞으로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린다면은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해놨던 이 압력을 보시면 압력이 과연 벡터량이겠습니까? 스칼라량이겠습니까? 그죠? 헷갈리죠? 왠지 압력, 압력, 그죠?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벡터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반전이 숨어 있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은 식들입니다, 식들.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는 바로 쓴다면은 속력, 그죠? 속력.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잘 한번 봐보세요. 속력, 시간분의 거리, 타임분의, 그죠? 시간분의 거리. S.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거리도 스칼라량이고, 시간도 스칼라량이네? 숫자를, 크기만 있는 애를 우리는 그냥 숫자라고 부르면 됩니다, 숫자. 절대값이니까, 숫자. 크기만 있는 애를 크기로 지금 나누고 있죠.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2죠? 6은 숫자라는 스칼라량이고, 3도 숫자라는 스칼라량인데, 6을 3으로 나누면 그냥 숫자 2가 또 나오죠. 또 그 결과값인 숫자 2는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 다시 말해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 나왔어요. 스칼라량을 스칼라량으로 나누면 결과값은 당연히 스칼라량이죠, 스칼라량. 그래서 하나 찾았어요. 속력은 자, 영어로 속력은 원래는 스피드라는 영어적 표현을 쓰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속력, 속도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벨로시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벨로시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V 값을 많이 쓰죠. V라는 문자를. 자, 그래서 속력은 스칼라량이죠. 오, 찾았습니다. 속력은 스칼라량이고, 속도입니다. 속도. 자, 속도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표현해 본다면 속도, 시간분의 변이었죠. 시간분의 변이. 자, 시간, 타임분의 변이 어디 갔습니까? 변이. 여기 있네. 여기. 변이. 화살표를 붙여야 됩니다. 시간분의 변이. 어떤 물리량, 벡터라는 물리량을 스칼라로 나누고 있죠. 스칼라로. 자, 쉽게 여러분이 초딩 때 배웠던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요거 많이 봤죠. 화살표 내놓고 얘를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먼저 씁니다. 1뉴턴. 1뉴턴이라는 힘이에요. 힘. 1뉴턴이라는 힘인데 1뉴턴짜리가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우리는 3뉴턴이라고 부르죠. 3뉴턴.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1뉴턴이라는 애가 3개가 있으면, 그죠? 3개가 있으면은 3뉴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따가 하겠지만 힘은 벡터량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벡터량 곱하기 스칼라는 3뉴턴. 얘도 힘이죠, 힘. 벡터량이 나왔죠, 벡터량. 이해 가세요? 다시. 벡터량의 스칼라량 곱하면은 벡터량이 됐습니다, 지금. 벡터량의 스칼라량 곱하니까 지금 벡터량이 되는데, 이 수식은 우리는 수학을 잘 하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3이라는 숫자는 3뉴턴을 1뉴턴으로 나눠야 되죠.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신기한 게 나왔어요. 신기한 거. 얘는 분명히 스칼라량인데, 벡터량을 벡터량으로 나눴더니 스칼라량이 나옵니다. 그쵸? 굉장히 간단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내가 결과값이 뭔지 궁금합니다. 결과값이 뭔지 궁금해요. 근데 그 결과값은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A 곱하기 B로 되어 있습니다. A 곱하기 B. 그게 내가 알고자 하는 결과값인데 A는 벡터량이고 B는 스칼라량이면 내가 알고자 하는 결과값은 벡터량이 나오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결과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뭐 곱하기 뭐 또는 뭐분의 뭐. 자, 요렇게 표현도 한번 가능하니까 자, 3뉴턴 곱하기 1뉴턴분의 1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알고자 하는 애는 벡터하고 벡터가 나눠져도 되고 지금 요것도 벡터고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죠. 그래서 벡터하고 이렇게 곱으로 표현도 가능한데 결과가 이런 거죠.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물리량이 어떠한 수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문자들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자들이 3개든 4개든 5개든
그 네다섯 개가 되는 문자 안에 벡터량이 두 개가 있으면 결과값은 스칼라량이 되죠. 그죠? 한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가 있으면 결과값은 벡터량이 되고 두 개가 있으면 스칼라량이 되죠. 다시 말해서 그 내가 어떠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낸 결론값에 그 표기되어 있던 그 문자들이 홀수계, 벡터량이 홀수계면 내가 끌어냈던 그 결과값의 물리량은 벡터량이 되고 만약에 짝수계면 스칼라량이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얼마나 유용하게 여기 접근이 되는지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썼던 이 4개는 다 스칼라량인데 앞으로 나오게 될 무궁무진하게 많은 물리량들은 전부 다 유도식들이기 때문에 벡터량이, 스칼라량이 어떤 게 벡터량이고 어떤 게 스칼라량인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지금 했던 이 방법만 가지고 그대로 접근하면은 딱 간단한 초등학교 배웠던 요 1m짜리 화살표 3개만 요 수식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죠. 자, 넘어옵니다. 속도입니다. 시간 레벨. 나는 지금 속도가 벡터량인지 스칼라량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변이라는 벡터량을 시간이라는 스칼라량으로 나누고 있으니까는 얘를 이루고 있는 이 수식의 문자 중에 한 개만 벡터량이죠. 그럼 속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벡터량이죠, 벡터량. 여러분 뭐 이미 알고 있었죠. 속도라는 거는 벡터량인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자, 속도, 벨로시티 약자 V를 쓰는데 이제 화살표를 붙여줘야 되겠죠.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자, 넘어갑니다. 가속도. 자,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자, 파란색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바꾸면은 가속도, 영어로 acceleration의 약자 A를 씁니다, A. 다 알고 있죠? 가속도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문자로 써볼게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단위 시간당 타임 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 이제 화살표를 꼭 붙여줘야 되죠.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러면은 분모는 스칼라량이네. 타임 시간. 근데 분자는 벡터 빼기 벡터. 결과는 벡터겠죠. 3N 빼기 1N은 2N이듯이 변화량은 의미가 없고 그냥 변화된 차이만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분자는 의미가 뭡니까? 벡터량이죠. 벡터 빼기 벡터로 되어 있는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러면은 가속도가 뭔지 알고 싶은데 분자는 벡터량, 분모는 스칼라량이니까는 결과값은 벡터량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벡터량이 된다. 벡터량. 쉽죠?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죠. 엑셀러레이션의 약자 A인데, 자, 여러분이 조금 처음 보는 거는 적어 드리기로 했죠. 자, 벨로시티 하면은 속력 또는 속도고, 엑셀러레이션의 약자 A를 씁니다. 영어로 엑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그 자동차 페달이 지금은 2개죠. 이제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데 가속 페달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그죠?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셀레타 이렇게 표현하죠. 악셀레타.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국민 공통 용어로 악셀레타 하는 게 accelerate 하면 동사입니다. 가속시키다. 그래서 뒤에 OR이나 ER이 붙으면은 뭐뭐하는 기계, 장치,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accelerator 하면은 잘못 썼죠. 가속 페달을 내가 써버렸네. 가속 페달. 우리가 악셀레타 이렇게 부른 거고. 자, 지금은 명사로 바꿔야 되니까 acceleration이라고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자, 어쨌든 가속도는 벡터이 아니었고 넘어가 봅시다. 운동량. 자, 작년에 배웠습니다. 운동량. 자, 운동량은 단어가 원래는 그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부르는데 모멘텀. 영어적 표현을 이제 사전식으로 찾아보면은 모멘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멘텀. 그렇다고 여기서 이니셜을 M을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질량에서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 궁금했어요. 선생님 궁금해갖고 이니셜들을 막 다 찾아보고 선생님도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왜 쟤를 P를 쓰는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운동량은 P를 쓰는데 왜 P를 쓰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고. 전공서역들을 막 뒤져보고 찾던 도중에 발견한 게 이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고어에서는 피멘텀으로 썼답니다. 피멘텀. 나머지는 얘랑 다 똑같고 모멘텀이 아니고 피멘텀이 원래 운동량의 단어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모멘텀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붙여진 건데 그래서 얘를 이제 뭐 뉴턴이 살던 시대는 벌써 수백 년 전이니까 자 그래서 모멘텀 운동량 P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조금 까먹었을 수도 있겠죠? 얘는 수식이 질량 곱하기 속도였습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운동량은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내가 알고자 하는 애는 질량이라는 스칼라량에 속도라는 벡터량이 곱해져 있으니까는 결과값은 벡터겠죠, 벡터. 그래서
자, 요거는 포인트 P예요. 운동량 P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운동량은 P를 쓰고 위에 화살표를 붙여서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자, 얘 단어는 알고는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이과를 나누는 건 뭐 의미가 없지만 경상계열 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제 관련 지식들도 뉴스들도 많이 보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상승 모멘텀을 탔다, 하강 모멘텀을 탔다. 거기서 이제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이제 뜻은 이제 다의가 있으니까는 물리학에서는 얘를 운동량이라고 쓰는데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힘입니다. 힘. force. 이제는 3학년 물리학 2 정도 됐으면은 여러분 힘이 영어로 뭐예요 하면은 파워라고 하면 안 되죠. 파워는 P로 시작하죠. 이니셜 자체가 달라요. 근데 굉장히 수업을 하면 웃긴 게 나오죠. 여러분 힘이 영어로 뭐예요 하면은 파워에 그러면 파워에 막 이러고 있는데 힘이죠, 힘. 파워는 뭐냐면 이제 전력 이런 뜻이죠. 전력. 그죠? 전력. POWER 맞나요? 뭐 그건데 HP 여러분 뭐 게임하다 그런 거 기억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할 때 피통이라고 해요. 피통. 그죠? HP. 헬스 파워. 라고 이제 여러분의 체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용어로 보면은 HP라는 게 이제 홀스 파워가 있죠. 말의 힘. 그래서 우리가 1HP 하면은 1마력이라고 봅니다. 마력. 많이 들어봤죠? 그거예요, 그거. 파워 아니에요. 파워는 나중에 우리 전자기 단원에 다시 나와요. 물리학 원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력이라는 단어를. 자, 그래서 힘으로 가면은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내가 그래도 물리학의 물자라도 봤다 싶으면 누구나가 외치면 나오는 단어 하나 있죠. 힘. F 이퀄 그쵸? MA죠, MA. 그래서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죠. 힘이 벡터량인지 스칼라량인지 알고 싶은데 힘이라는 그 유도된 식은 질량이라는 스칼라 값하고 벡터라는 가속도 값하고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벡터 값이 한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힘은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힘. 영어로 force 해갖고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자, 2개 남았습니다. 에너지인데 에너지. 자, 여러분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에너지가 요걸로 하나 여러분의 5개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조금 잘 모르고 넘어갔었던 거.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배웠던 에너지 중에 한 개가 위치 에너지죠. 실제로 위치 에너지는 총 4개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려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뭐 여러분 중학교 때 9.8 mH, 그다음 고1 때는 뭐 mgh 이렇게 배웠던 거. 자, 이게 이제 방금 드렸던 말씀 좀 더 부가하자면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도 많이 배웠던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물리학 툴을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은 4개의 위치 에너지 중에서 3개 정도까지의 위치 에너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를 배우고 한 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좀 나오진 않겠지만은 총 위치 에너지가 4개입니다. 4개. 자,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어떠한 힘이 주체가 돼갖고 그 힘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에너지 뭡니까? 지구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죠. 그죠? 그 다음에 용체를 이렇게 늘리면은 늘어난 그 위치 값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값이 생기죠. 한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물리학원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힘 말고 또 다른 힘 뭐가 있습니까?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힘 중에서 그렇죠. 전기력.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고 있어서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보호의 원자원에서 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고 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또 돌죠. 얘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만류인력이죠. 그래서 만류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총 4개인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우리가 뭐 에너지가 지금 벡터 스칼라인지 아직 몰라요. 많이 모르는데 에너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 9.8 mH, mgh. 자, 그래도 여러분 이제 물리학원에서 mgh로 좀 알고 있으니까 mgh라는 걸로 지금 끌어냈는데 질량 스칼라입니다. 중력 가속도죠. 가속도 어디 갔습니까? 가속도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앞에 단어가 더 붙은 것 뿐이에요. 중력 가속도 해갖고 얘는 벡터량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우리가 쉽게 했던 거 보면은 동쪽으로 4줄의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 없죠. 뭐 북서쪽으로 20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 없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는 스칼라량인데 어떤 방향을 표시하지 않고 나타나는 양인데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봐서는 얘는 분명히 스칼라량인데 스칼라량 곱하기 벡터량 그 다음에 얘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H 영어로 height 높이죠. 높이입니다. 높이 그죠? 높이 좀 느낌이 오세요?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 여기 칠판이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자석 붙여놓은 게 요 영상의 사이즈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칠판의 판서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해 부탁드려요. 높이. 자 지금 여기가 수평면이에요. 수평면인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시점은 여기고 종점은 여기에요. 근데 내가 사다리를 좀 앞당겨갖고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네. 이번에는 자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자 지금 노란색 방법, 그 다음에 빨간색 방법, 흰색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파란색 방법은 그냥 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방법을 동원해갖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높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높이 수평면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수직길이죠. 수직길. 자 다시 지금 파란색은 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 2m라고 하겠습니다. 노란색의 높이는 그렇죠. 노란색 높이는 이게 높이가 아니죠. 이거는 대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라 그럴까 그 거리죠. 거리 여기 떨어진 거리지 높이라는 정의 자체가 어떠한 지면 또는 수평면으로부터 그 전까지의 수직거리죠. 수직거리. 그래서 얘도 높이가 얼마냐면은 2m예요. 2m. 그러면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2m일 거고 흰색도 마찬가지로 지금 2m가 되겠죠. 즉 4개의 점은 높이가 같아요. 높이. 그죠? 높이가 같은데 이동 거리는 다 다르죠. 파란색 선두주자였던 사람은 뭐 직방 2m를 이동했을 수도 있고 빨간색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가 등산처럼 산을 뺑뺑뺑뺑 돌아서 결국엔 올라간 지점도 높이는 2m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에너지에 들어가 있는 mgh에서 질량은 스칼라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데 h는 바로 높이 뭐가 되냐면은 수직 위치의 변화량인 변위죠. 변위. 우리는 쉽게 그냥 높이라고 지금까지 써왔지만은 이 h라는 높이는 바로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구분할 때 뭐냐면은 이 수평면에서 그 점까지의 수직변입니다. 수직변. 이해합니까? 자, 역으로 합시다. 좀 이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뭐 대충 봐도 스칼라 같은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따르면은 어떠한 값이 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표현된 값 중에 짝수계로 벡터가 표현되어 있으면 결합값은 스칼라죠. 여기도 이해가 쉽습니까? 자, 에너지는 스칼라 같은데 질량은 스칼라고 중력가속도는 벡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벡터가 돼야 되죠. 그걸 우리는 다시 역으로 처음으로 정서를 설명하면은 지면으로부터의 수직 변이 그걸 우리는 항상 높이라고 하는 거죠. 높이. 그러니까는 아파트 3층에 서 있으면은 어느 지점에 상관없이 높이는 3층 높이죠. 지면으로부터의 수직 변이이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그래서 수시간에 벡터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선생님 표현 좀 이상하겠네요. 수시간에 벡터가 2개 있어서 스칼라네요 라고 사실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개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에너지라는 건 스칼라량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이제 선생님이 물리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만들어낸 거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에너지는 스칼라량이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조금 그렇다는 거죠. 에너지는 스칼라량인데 우리는 이렇게 얘네들을 밝힐 수 있고 기술할 수 있고 이렇게 파악을 해놨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물리학을 하는 이유가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 아니고 항상 사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나무에서 다 익어서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떨어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1초에 속력이 근사적으로 9.8m/s가 증가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형화시켜서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수천 킬로미터의 높이에 만약에 있다면은 사과를 떨어뜨렸을 때 과연 며칠 뒤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바닥에 도착할지 떨어뜨려 보지 않고도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였어요. 뉴턴이 만든 만일력 법칙 때문에 사과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뉴턴이 야 그냥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항상 떨어질 때 그 속도 변화량 값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만일력 법칙이고 늘 그거에 맞춰서 떨어지게 되죠. 우리는 아직 그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알지도 못해요.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왜? 중력이라는 게 도대체 왜 쟤를 떨어뜨리게 하는데 아직 우리 인류가 밝혀내지 못했죠. 전자기력, 우리 인류가 100%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는 더 이상 탐구를 잘 하지 않죠. 4대 힘 중에서 전자기력을 우리가 다 밝혀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게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중력이라는 건 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자, 이제 압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압력. 자, 이 압력도 참 잘 봐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물량이 나와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것만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압력. 물리학 원의 압력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나오죠.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 정의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압력, 영어로 pressure입니다. pressure. 얘도 P를 씁니다. P를 쓰는 게 굉장히 많죠. 압력, pressure는 pressure P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자, 일단은 힘,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벡터량이네.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 이런 거 있죠. 이제 한 80kg 나가는 남자가 있는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선생님 80kg까지는 안 나가요. 그래 거의 다 나가요. 요즘에 살이 좀 쪄갖고. 자, 왼쪽 발에는 그 힐을 신고 있고 오른쪽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제가 친구들 발을 밟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힐을 신고 있는 발에 밟힌 친구는 훨씬 아프겠죠. 그걸 우리는 압력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나의 중력, 선생님의 중력은 그대로예요. 80kg에 해당되는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 10이라고 쓴다면 800N이겠죠. 800N은 똑같은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니까 이게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 물리량을 우리는 압력으로 정의를 내렸고 뭐 때문에 바뀝니까? 나의 중력은 똑같지만 닿는 면적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내립니다.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단위 면적, 영어로 에어리어 약자 A를 많이 씁니다. 에어리어 약자. 들어보셨죠? 자, 단위 면적하고 자, 일단 벡터 표시 먼저 했는데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가 하나 있습니다. X, Y 지축에 해당되는 동그란 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얘를 자, 좀 쉽게 돌아가고 남서 쪽에서 보든 북쪽에서 보든 뭐 동쪽에서 보든 간에 방향에 상관없이 이 구의 표면적은 반지름 R이 결정되어 있으면은 4파이 제곱이죠. 그걸 우리는 표면적이라고 합니다. 표면적.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면적의 종류에는 크게 표면적, surface의 약자 S가 있고 자, S가 또 이니셜이 많아요. surface라는 표면적의 개념이 있고 area라는 단면적의 개념이 있는데 표면적은 방향에 상관없이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된 스칼라량이죠. 스칼라량. 근데 단면적, 많이 들어봤죠? 칼로 잘라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칼로 만약에 내가 북쪽에서 잘라버리면은 정확히 단면적이 굉장히 큰 단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북동 쪽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런 단면적이 나올 겁니다. 일단 방향이 바뀌었죠. 어디서 자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똑같은 북동 쪽일 때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단면적이 요만큼 나올 건데 얘하고 얘의 단면적이 방향 맞지만 또 크기는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적을 단면적이고 면적이 그 다음에 방향에 상관없이 늘 그대로의 면적은 표면적이죠. 그래서 표면적은 스칼라량이고 단면적은 즉 벡터량인데 자 위로 올라옵니다. 압력이라는 게 과연 스칼라량일지 벡터량일지 알고 싶은데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 압력의 정의인데 얘를 표시하고 있는 문자들이 하나 벡터량이고 또 하나도 벡터량이네? 그럼 결값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그래서 압력은 스칼라량인데 압력 P는 프레셔 P는 스칼라량인데 방금도 얘기를 그렇게 했네요. 제가 정해놓은 것 때문에 스칼라량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착각해서 벡터량이라고 믿고 있었다면은 자
더운 여름철이 좀 있으면 올 거고 잠수합니다. 물에 잠수하면은 압력의 종류 중에 한 개인 수압이라는 게 나한테 작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압력이 벡터량이라면 수압은 이렇게만 작용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기 중에 우리가 노출돼 있으니까는 공기의 압력인 그죠? 기압이라는 걸 지금 대기압이라는 걸 갖고 있을 건데 만약에 기압이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인 벡터량이 갖고 이렇게만 작용한다면 난 눌리기만 할 거고 여기는 압력이 없다면은 터져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압력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웠듯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사방으로 작용하죠. 사방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즉 압력은 방향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골고루 지금 작용하고 있죠.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우리는 압력이라는 게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고 그걸 기술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찾아낸 거죠. 우린 그걸 역으로 오늘 배워본 것 뿐이고요. 그래서 압력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지만은 스칼라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수식이 나와도 이제는 다 구분할 수 있죠. 뭐만 알면 얘만 알면 된다. 얘만 알면. 기본적인 수식이 없는 얘네들은 바로바로 그냥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나올 무궁무진한 수식화되어 있는 유도 과정에 포함된 수식들은 이 과정을 안다면 다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인 오늘 했던 이 벡터라는 이 물리량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벡터들을 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벡터들을 분해할 수 있어야 되죠. 벡터는 빼기라는 게 없습니다. 더하기라는 것도 없어요. 합성이라는 거죠. 합성. 북쪽의 벡터와 남쪽의 벡터, 동쪽의 벡터 이렇게 방향이 다 다른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하고 뺍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벡터를 합성하고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상강에서 뵙겠습니다.